지금 이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슬플까? 기쁠까? 혐오스러워하고 있나? 화났나? 질투하고 있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인공신경망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거를 일찍 하고 싶었는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쉬운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회귀분석이랑 구조방정식 먼저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회귀분석이랑 구조방정식을 안 보신 분들은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시고 이걸 보시면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오징어 모양 퍼즐을 맞추는 거였죠. 회귀분석 같은 경우에는 네모랑 세모랑 동그라미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오징어 모양을 만들었던 거고, 구조방정식은 비슷했는데 네모도 많고 세모도 많고 동그라미도 많아서 크게 오징어 모양을 머리 쪽 부분이랑 몸통 쪽 부분이랑 다리 쪽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매칭시켜가지고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제일 근본적인 차이가 뭐였냐면, 원래 모양에 뭐가 더 가깝냐. 그래서 회귀분석으로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구조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데이터랑 실제간 오차도 더 적고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확실히 얘가 더 단순하니까, 간단하니까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정도면 사실 구조방정식 형태로 만든 이거 기억나시죠? 뭐 측정 모형 그리고 구조 모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얘만 돼도 좀 상당히 얘랑 비슷한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것보다 조금 더 비슷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해도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닌가. 근데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좀 달라요. 얘랑 모양이. 좀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작은 이런 퍼즐 하나하나가 상당히 비슷하게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퍼즐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것밖에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언뜻 봤을 때 거의 완전히 똑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퍼즐 맞추기를 할 수가 있냐.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으로 수만의 퍼즐들이 조합이 완벽하게 될 수 있냐. 이렇게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지 그렇게 되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중 하나는 뭐겠어요? 일단 퍼즐이 색도 바뀌어야 되고 질감도 바뀌어야 되고 모양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조방정식이랑 회귀분석했을 때 보면 크기는 바뀌었지만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게 바뀌진 않았던 거죠. 우리가 크기 같은 건 바뀌어도 모양이랑 색이나 질감 같은 건 못 바꿨어요. 크기를 바꾼 거를 우리가 회귀계수 혹은 로딩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한 변환만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같은 형태로까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 단순한 변환을, 이거 제가 지금 일단 얘기를 할게요.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단순한 변환을. 복잡한 변환을 비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네모난 퍼즐이 크기만 커져가지고 똑같이 되는 거는 선형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꾸고 모양도 바뀌고 질감까지 다 바뀌는 거를 비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모양의 퍼즐을 가지고 얘처럼 완벽하게 만들어내려면 비선형 변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받아들여 보세요. 비선형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은 얘인데 이거를 제가 우리의 어떤 투입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비선형 변환을 해보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질감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이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다 들어있어요. 이런 모양들로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야 지금. 이런 애들이 또 한 번 더 변형이 돼. 그리고 얘네들이 한 번 더 변형이 돼가지고 유사한 형태로까지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그냥 단순해 보이는 나무 퍼즐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오징어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각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처럼 선형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고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모양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질감도 바뀌고, 그리고 그런 단계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돼서 일어난다. 이 완벽한 퍼즐이 되어가는 과정의 핵심 과정은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 비선형적인 변환이 일어난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즐의 크기, 지금까지는 크기만 바뀌었는데 이제는 색깔도 변하고 질감도 변하고 모양까지 바뀌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런 단계가 여러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다. 완벽한 퍼즐이 되어가는 핵심적인 과정은 이 두 가지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인공신경망, 머신러닝이죠. 그 용어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면 이거예요. 입력층이 아까 우리가 본 이 첫 번째 퍼즐이었던 거예요.
이 퍼즐. 얘네를 입력층이라고 하고, 투입된 것들이 두 번의 비선형적인 변환을 거쳤죠. 그죠?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세 번 거치고, 이 거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은닉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나오게 되는 이 완벽한 퍼즐의 형태, 얘를 출력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인공신경망이나 머신러닝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입력층이 있고, 은닉층이 있고, 또 은닉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이 딥이라는 얘기가 이 은닉이 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깊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다시 이 은닉층이 길다. 위로 이게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만지작거렸던 퍼즐이 점점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형되는 그 과정이 깊다. 그래서 그걸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왜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경망이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이 사람의 신경과 굉장히 유사한 근본 원리에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신경망보다 사람의 뇌가 훨씬 더 복잡한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거야. 복잡한 자극에 대해서 단순하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사람의 신경도 하는 일이 이거거든요. 복잡한 자극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해석해내는 게 사람의 신경이 하는 일이에요. 똑같이 이 ANN도 머신러닝도 복잡한 자극에 대해서 단순하고 직관적인 해석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슬플까? 기쁠까? 혐오스러워하고 있나? 화났나? 질투하고 있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슬픔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걸 보고 슬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복잡한 우리 일을 한 거야. 왜냐면 이 지금 자극, 이 사진이라고 하는 자극을 보고 우리가 이걸 지금 이 사람의 표정과 이 사람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진이 우리한테 치면 인풋인 거야. 투입. 그리고 이 감정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낸 거예요. 출력을 해낸 거야.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는 인풋을 보고 이런 출력을 했어. 근데 이 인풋을 자세히 보세요. 이 데이터가 얼마나 복잡한 데이냐면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봐봐. 이거를 다 데이터로 표현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색깔부터 시작해서 이 옷 색깔, 주름, 음영 이게 다 011 데이터로 바뀌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복잡한 데이터죠. 이 손의 위치, 모든 구도 이런 게 데이터화 됐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인데 우리는 그걸 보고 슬픔이라고 단순하게 해석을 했던 거죠. 얼마나 이 복잡한 자극을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신경의 핵심은 복잡한 자극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은닉층의 역할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입력층은 굉장히 복잡해요. 아까 지금 그 그림 본 것처럼 그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은 뭐고 옷 색깔은 뭐고 머리카락 개수는 몇 개가 있고 막 많지. 그죠? 입력층의 데이터는 끝도 없이 길어. 지금 여기 4개밖에 없지만 말도 안 되게 길어요.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 보면. 근데 은닉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머리카락 수랑 이 사람 감정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이 머리카락 색깔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입력 자극 중에서 실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패턴들은 지워나가는 과정이 이 은닉층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은닉층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실제 중요한 정보,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쭉 필터링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중요한 애들만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과정입니다. 입의 모양 중요해. 눈썹의 형태 중요해. 머리카락 안 중요해. 옷 색깔 안 중요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패턴이 다음 패턴으로 또 연결해. 그럼 또 다음 패턴은 얘네들이 조합된 또 어떤 패턴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출력층에 아까 지금 2개밖에 없지만 감정으로 치면 5개 출력층이 있는 거예요. 기쁨, 슬픔, 노여움, 혐오스러움. 거기에서 기슬픔이 한 90% 정도로 확률이 높으니까 슬픔이라고 판단하자가 우리 머릿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ANN은 공부하시면 가중치 이런 말 나오고 역치 이런 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투입된 이 입력에 얼마큼의 가중치를 주고 어떤 건 역치를 넘겨서 보내고 어떤 거는 무시하고 어떤 건 무시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연결 강도들이 다 그냥 랜덤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러한 데이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다 보면 이 신경이 이 머리카락은 안 중요하니까 이 가중치를 낮춰. 입의 모양은 중요해. 그러니까 가중치를 높여.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서 이 신경망이 완성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이게 인닉층이 길수록 딥러닝이라고 부르고. 그럼 무조건 은닉층을 길게 하면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달라요. 왜냐면 은닉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데이터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솔루션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테크니컬한 얘기여가지고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금방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텐데 그건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깊은 게 좋은 건 아니다. 어느 정도 당연히 깊이가 있어야지 아주 복잡한 데이터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너무 깊게 되면 좀 수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깊게 유지하면서 그런 수학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실제 요즘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두 번째 은닉층에서 아까 봤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 가장 직관적인 형태는 머리, 몸통, 발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눈에 봤을 때 사람 눈에는 그래. 사람이 봤을 때는 가장 이게 직관적이야. 근데 기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계가 봤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완벽한 걸 만들어내는 과정은 기계 눈에는 이게 제일 직관적인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 바둑 두는 걸 보면 프로 분들이 아예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알파고가 두는 방식 자체를. 이런 문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기계가 생각하는 방식이 사실 되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매트릭스 시리즈를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매트릭스 4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념으로 1, 2, 3편 한번 정주행 하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기계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매트릭스 시뮬레이션 하는데 기계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몇 번이나 실패해서 왜? 기계가 너무 지능이 높아서 사람이 너무 열등해서 이해를 못해. 그래서 기계가 약간 자기보다는 좀 열등한 그런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오라클이거든요. 이건 꼭 보세요. 매트릭스를요. 매트릭스 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이 이 세계를 설계하게 하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계는 너무 우수해. 이 알고리즘은 너무 우수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의 시각과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파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는 과정들인 거고. 어찌됐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혹시 이거 제가 조금 더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는 제가 느낌이 들면 이거랑 관련해서 실습도 해보고 좀 더 다양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